네, 제5장 자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본부터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주식회사는 자금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조달받습니다. 하나는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 이것을 부채라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금을 받아서 자본을 구성하는 것. 이것을 경영학적으로는 자기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산 현황을 나타내는 것을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 사각형을 대차 대조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왼쪽 컬럼, 이것이 차변이라고 합니다. 차변에는 회사가 가진 재산, 다른 말로 이 총 자산이 내역이 기재가 되고 오른쪽 칼럼은 이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돈, 이 부채가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주주들이 회사에다가 투자 자금으로 제공한 자본이 역시 이쪽 대변의 오른쪽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의 차이라고 하면 이 부채로 빌려온 돈은 나중에 채권자에게 갚아야 되죠. 하지만 주주로부터 받은 이 자본은 주주에게 갚을 필요가 없이 회사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자본은 주주들이 지급한 주금뿐만 아니라 회사가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서 거기로부터 얻은 이익이 차곡차곡 쌓인 것도 여기 자본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자본의 개념은 원래 이 회계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자본을 그 구성 내용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 회계상으로 바라봤을 때 자본은 아주 크게는 이 납입 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 납입 자본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주주들이 직접 금전을 제공한 거고요.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자신의 자산을 이용해서 사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차곡차곡 해마다 쌓아놓은 것이 바로 이익잉여금입니다. 여기서 제가 특히 주의해서 알아둘 것이 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인데요. 이 자본금이란 것은 이 회사법에서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최소한으로 사내에 적립해야 되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 가액에다가 주식수를 곱한 금액만큼을 자본금으로서 최소한 적립하게 하고 있고요.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런 여러 가지 어, 계정을 합한 금액인데 이것을 가장 대표적인 주식 발행 초과금을 기준으로 한번 자본잉여금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주식이 액면 주식으로서 액면 가액이 5천 원이다. 그런데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주 한 종에 대해서 인수 대가를 얼마를 받았냐라고 하면 만 원을 받았다고 예를 들면요. 이 경우에는 액면 가액은 5천 원이지만 이 신주의 발행 가액은 실제로 받은 인수 대가의 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액면 가액, 이 5천 원을 에다가 주식 수만큼 곱한 금액, 액면 가액을 총 합해 놓은 것, 총 합계한 금액이 바로 자본금이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 신주 발행 시에 돈이 들어온 것은 한 주당 5천 원이 아니라 한 주당 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총 발행가액, 이 만 원, 이 만 원에다가 주익수를 모두 곱하면 이 큰 사각형이 되겠죠. 이 큰 사각형에서 이 자본금을 뺀 것, 이 자본금을 뺀 것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자본잉여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의를 한번 훑어보면 납입자본은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부분, 즉 자본거래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자본금은 회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순자산의 일부 액수다. 무엇 때문에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된다?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 적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증자, 신주 발행을 말합니다. 신주 발행이나 감자, 자본 감소 절차 등에 의해서 이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해서 이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본 조정 그냥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익잉여금은 앞에서는 자본잉여금 같은 것은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라고 했죠. 근데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영업거래, 그러니까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 중에서 배당을 하고, 배당을 주주들에게 하고, 회사에 남아있는 금액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을 이제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사내 유보이익이라고 합니다.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항상 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플러스 개념이라면 회사가 실적이 좋지 않아서 마이너스가 되면 이 경우는 이제 결손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상법상 자본인데요. 사실 상법상 자본이나 회계상 자본이나 동일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상법은 이 회사의 회계를 기업 회계 기준과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법에서 말하는 자본, 기업 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자본, 일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법에서는 이 회계상의 개념을 어, 어떤 규제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고, 그 용어도 일부 부분에 있어서 잉여금이라는 이런 부분을 이제 준비금으로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총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에게서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개념이 주된 개념 구성 요소였는데 상법에서는 자본금은 그대로 자본금이라고 하고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이 기업회계에서의 이익잉여금을 어,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어, 주주에게 배당하지 못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을 이익준비금이라고 하고요. 그 일부를 제한 대부분의 이익잉여금을 배당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관점에서 보면 이익잉여금은 좀 성격이 달랐죠. 자본거래가 아닌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말하는 건데 상법에서는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을 회사가 사내에 적립해야 될 이익준비금과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배당 가능이익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자본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제 액면 주식으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이다. 그러니까 액면 가액 곱하기 주식수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액면 주식에 관한 것이고 그럼 무액면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 무액면 주식은 이 발행 가액 앞에서 우리가 본 어, 요 전체가 발행 가액이죠. 요 전체의 발행 가액 중 이 2분의 1 이상 금액으로서 이사회가 결정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개념은 이제 준비금인데요. 준비금은 여기 나있는 것처럼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입니다. 같은 준비금이지만 그 속성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준비금이라는 것은 뭐 이익 준비금이든 자본 준비금이든 이 자본금처럼 주주에게 배당해서는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 준비금은 그럼 뭐냐?
자본준비금은 앞에서 우리가 본 이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되고요.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중에서 배당을 할 금액, 이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110억이라고 하면 배당 가능 이익과 이익 준비금은 배당 가능 이익을 최대한 하더라도 10대 1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은 이익 준비금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배당 가능 이익이 10이라면 그 1에 해당하는 돈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익 잉여금의 11분의 1은 최소한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네, 배당 가능 이익은 배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이익 준비금을 제외하면 배당 가능 이익이 됐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법의 시행령에서 정한 이 특정한 몇 가지 미실현 이익 이것도 차감을 해야지 배당 가능 이익이 나옵니다. 다만 이런 미실현 이익은 기업에 따라서 파생상품 거래를 한 기업들 파생상품 거래를 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에 예처럼 쉽게 설명을 드렸죠. 자본 충실 원칙은 결국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유한 책임 혜택을 보니까 적어도 주주가 지급한 주금, 회사에 내놓은 주금만큼은 회사에 그대로 간직을 해서 나중에 회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 만족을 받지 못했을 때 주주가 내놓은 주금은 최소한 다 회사 채권자의 채권 변제에 쓰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자본 충실 원칙의 내용입니다. 주주에 유한 책임은 간접 책임이라고 했죠. 자기가 낸 주금만큼만 손실을 보고 끝난다라고 했는데 그 주금조차도 그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줘 버리면 주주는 책임지는 부분이 너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낸 주금만큼은 회사 채권자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꼭 묶어두자라는 것이 자원 충실 원칙입니다. 물론 여기서 죽음을 꼭 묶어두자라는 것은 현금으로 보관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현금을 가지고 자동차를 사든 공장을 사든 회사에 그 가치가 남아있으면 됩니다. 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 충실 원칙은 자본금, 그리고 자본 잉여금도 포함됩니다. 이 발행가액으로서 다 주금에 포함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이나 자본 잉여금은 유한 책임 제도의 피해자인 채권자들을 위해 회사의 최종 담보 재산으로 남겨두어라는 것이 자본 충실 원칙입니다. 이러한 자본 충실 원칙은 상법 곳곳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 자본으로 들어온 금액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이 자본 환급 금지 원칙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주식회사의 설립에서 본 것처럼 이 현물 출자를 규제해서 출자 금액을 뻥튀기 하는 것. 그것도 회사 채권자를 이제 속이는 결과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현물 출자를 규제하는 것, 노무 출자를 금지하는 것, 액면 미달 발행의 제한, 즉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발행을 하지 말라. 뭐라고 했죠? 최소한 자본금만큼은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이 원래 취지였습니다. 근데 주식을 발행할 때부터 액면에 미달이 되어버리면 겉으로 나와 있는 자본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이 회사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 주식의 발행은 최소한 액면가 같거나 액면을 넘어서거나 해야 된다는 것이 액면 미달 발행 제한이. 그리고 법정준비금 제도는 자본금뿐만 아니라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은 또 회사 내에 보전을 해서 회사 채권자에게 최종 담보로 쓰일 수 있도록 하라라는 내용이죠. 연장 가능의 규제는 뒤에서 보시게 될 거고,
감자 규제라는 것은 자본금 감소의 규제라고 해서 이 자본금이 채사 채권자의 최종 담보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함부로 감소시키면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에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감소시키자는 것도 이 자본 주식 원칙의 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배당 가능 이익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당 가능 이익 규제는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본 자본 충실 원칙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다만 상법 제462조에서는 배당 가능 이익 규제에 관하여 이 배당의 재원에서 제외할 항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재원과 액수상 한도를 이 명시적으로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본 충실 원칙은 막연하게 회사 채권자가 가져갈 부분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라면 배당 가능 이익 규제는 주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요만큼에서 요것 제약하고 요것까지만이다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것은 순자산이 일단 기본적인 범위가 됩니다. 순자산은 우리가 앞에서 본 이 자본인데요. 자산은 남의 돈을 빌려서 구입한 자산도 있고, 순전히 자기 돈으로 구입한 자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총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총자산에서 남의 돈을 빌려서 구입한 것을 빼면, 즉 자산 빼기 부채를 하면, 그러면 순수하게 자기 돈만으로 구입한 자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순자산이 결국은 자본의 금액과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자산이라고 해서 바로 배당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순자산 중에서도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은 이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들의 채권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 이익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은 빼버리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익잉여금이 남는 거죠. 이 이익잉여금 중에서도 법에서 배당을 몽땅 그때그때 다 해버리면 회사가 장기적인 성장에 대비할 수 없으니까 일정 부분은 떼고 배당을 해라라고 했죠. 그것이 이익준비금입니다. 이 이익준비금을 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이 어떤 특정한 파생상품 거래라는 걸 하고 있다면은 이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 미실현이익이라는 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평가상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규정된 몇몇 미실현이익을 제하고 배당 가능 이익 을 남는 이 배당 가능 이익을 배당에 쓰게 됩니다. 미치는 이익은 가령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자기 아파트가 원래 2억짜리였는데 3억이 됐다. 그러면 1억이 미실현 이익이 되는 겁니다. 아, 겉으로 봐서는 돈을 많이 번 것 같지만 그러니까 1억이 자기 수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또 막상 팔려고 할 때는 아파트 값이 폭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익이 아니다라고 해서 미실현 이익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배당 가능이익을 앞서서 계산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이익준비금이라는 것은 과거에 쌓여 있던 거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배당하면서 또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되잖아요. 그 이익준비금, 그러니까 과거 청기까지 것뿐만 아니라 단기 것도 들어가야 된다. 자본준비금은 어떻다? 청기까지. 25년도 배당을 한다면 자본준비금은 24년까지 적립된 거, 이익준비금은 24년까지 적립된 거 플러스 25년에 적립해야 될 이익준비금까지 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신주 발행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발행은 유상증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증자라는 것은 자본금 증가의 줄임말입니다. 즉, 이 자본금을 유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신주 발행이라고 하고요. 자기 자본 금융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반대는 뭘까요? 무상증자겠죠.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어,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뒤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신주 발행은 통상의 신주 발행과 특수한 신주 발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볼 것은 통상의 신주 발행입니다. 특수한 신주 발행은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전환 주식의 전환이 있죠. 우선주를 발행했는데 보통주로 바꿀 경우 이 보통주가 새로 발행되는 거거든요. 이런 전환 주식의 전환이 있고 나중에 배울 걸로는 무상증자, 주식 배당, 또 전환사채라는 것도 저희가 배울 겁니다. 이런 특수사채들을 전환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주 발행에서는 이 신주 인수권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신주 인수권이 왜 생겼으며 이것이 왜 원칙적으로 주주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냐를 이제 설명드릴 텐데 신주 인수권은 그 개념 내재적으로 우선권이라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이 신주인수권이라는 개념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주식의 희석화 현상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신주를 발행하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죠. 시장에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해당 주식의 가격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즉 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추가로 신주 발행한다 할 경우에도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의 평균적인 가격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같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신주를 살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똑같은 가격이라면 그냥 지금 시장에 있는 신주를 사면 되는데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주 발행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회사 측에서는 안 그래도 주식 가치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자기들이 신주 발행한 것이 효과가 흥행을 하려면 시장에 있는 주식보다도 좀 더 싸게 팔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발행회사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주식의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발행 가액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의 가격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 신주의 발행 가액은 이것보다는 낮아야지만 사람들이 신주 발행에 참여해서 추가로 자금 조달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식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신주의 발행 가격으로 잡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그럼 평균을 내면 결국은 어, 요 정도, 그러니까 기존 주식 가격과 신주 발행 가격 사이에서 평균 가격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주를 매입한 사람은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그보다 더 오른 가격의 주식을 갖게 되고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높은 가격이었는데 신주를 발행하는 바람에 이렇게 여기 나오는 A만큼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가지게 되죠. 기존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고 새로운 주주에게는 이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결권 관점에서도 가령 기존 주주가 어, 3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주를 더 추가 신주 발행하면서 그 100주에 대한 새로운 주주가 회사에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예전에 300주 전체에 대한 100%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다가 이제는 400주 중에 300주, 즉 75%의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주를 발행할 때는 주식의 경제적 가치도 하락이 되고 의결권, 다른 말로 지배권도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의 희석화, 즉 진했던 소금물이 엷어지는 것과 같이 이런 희석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한마디로 줄이면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 원래 주주에게는 손해가 된다라는 것이 이, 어, 이 신주 발행에 따르는 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가 손해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요. 제가 결국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상법에서 회사법에서는 그러면 새로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말고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발행해주면 기존 주식에서는 A 마이너스가 생기고
새로운 주식에서는 플러스가 생기니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이 상쇄돼서 어, 기존 주주에게는 손해도 없는 이익도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제 주주의 신주 인수관이라는 것이 원칙으로 이제 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식 희석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주주의 지위를 기존 주주에게만 허용하자. 그러면 기존 주식에는 주식의 희석화가 발생하지만 새로운 주식에서는 이 영가 매수의 이익이라는 것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주인수권이라는 것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그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신주인수권이고 이것을 주주에게 주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 원칙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주 발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죠. 사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주로 은행 대출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주 발행을 하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 계획이 없는 이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주주가 신주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의 법적 지위를 이 추상적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고 구체적 인수권은 신주 발행이 이제 시행이 될 때 구체적으로 이 사회가 이 사람에게는 기존 주주로서 신주 인수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결정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발생하는 것이 구체적 신주 인수권입니다. 앞서 출시 희석하에 따른 기존 주주의 손실 방지를 위해서 주주의 신주 인수권 원칙을 정립했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기존 주주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돈을 주고 인수하는 경우에 어, 가능한 대안입니다. 만약에 기존 주주가 해당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길 원하지 않거나 인수하고 싶어도 돈이 없을 경우, 자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높은 가격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손실을 그대로 입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상법에서는 이러한 자력이 없는 기존 주주나 신주 인수를 원하지 않는 기존 주주를 위해서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신주를 인수하기를 원하지 않는 기존 주주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인수권 증서를 교부받아서 그것을 제3자에게 팔아서 자기가 주식 희석화로 인한 받을 손실을 이제 그 매매 대금으로 메꾸는 거죠. 다만 유의할 것은 이 신주인 수권을 증서를 받아서 제3자에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 주주에게만 신주인 수권을 주겠다는 그 원칙이 이에 대한 어떤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인 수권 증서의 발행은 어디까지나 이사회에서 신주인 수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것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신주인 수권 증서가 발행이 됩니다. 좀 시각적으로 편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신주인수권 증서라는 것을 발행하는 이유는 이 자격이 없는 주주 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어, 이 사회가 이 신주인수권을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행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뭐 청약이란 것은 주식 청약서에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 뒤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신주인수권, 근데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이 되면 그 청약은 주식 청약서가 아니라 신주인수권 증서에서만 해야 됩니다. 즉, 이 주식 청약서에 의한 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증서에서 이제 신주인수권이 양도되는 건데 이 판례에서는 꼭 증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증명채권 양도 방식에 의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고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가 있으면 증서에 의한 양도를 해야 되고 증서가 없다면
주권 발행에 의한 주식의 양도에 준해서 이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이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했는데 다만 증서가 발행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도를 하는 거 이것도 허용이 되고요. 근데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이사회나 또는 어떤 정관에 의해 가지고 허용을 한 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양도할 수 없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회사가 사후적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양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회사가 사후에 승인을 해서 신주인수권 양도가 되는 경우에는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신주인수권과 관련해서는 또 실기주라는 개념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기주라는 것은 이 주식 양수인이 명의 개설을 제때 하지 않아 가지고 이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분리될 때 명의주주에게 기속되어 버린 신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의개설 바로 했더라면 양수인에게 신주 발행에 의한 신주가 배정이 되었을 텐데 양수인이 그것을 게을리한 탓에 자신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즉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인 양도인에게 회사의 신주가 배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실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A에서 B로 주식을 양도했는데 명의개설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실질주주는 이 B죠. 이 사람이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지만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는 A가 됩니다. 즉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주식 양도회 때에도 일단 주주명부에는 A가 명의주주로 되어 있을 테니까 이때 빨리 B로 명의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설을 하고 있지 않다가 회사에서 마침 신주 발행을 했다. 그때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A니까 이 A에게 이 신주를 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어, A가 신주를 배정받고 그 후에 한참 있다가 이제 B가 명의 개설을 해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어,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행사도 누구에게 허용한다?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A에게 허용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A에게 진주를 배정을 해주면 B 입장에서는 제3법상으로는 자기 주식인데 그 주식에 대해서 발생하는 신주가 엉뚱한 A에게 간 셈이 됐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실기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명의 개설의 대항력으로 인해서 명의 주주인 양도인이 신주인 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신주 발행에 관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의 경우에도 배당금이 나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제3법적 관계, 즉 민법상의 관계로는 실질 주주인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서 양도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나 신주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소유권의 기속 관점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 배당금이나 신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요. 다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설, 사무관리설, 준사무관리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민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어디까지는 지금 양도인과 양수인 관계는 지금 민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 양도인은 무권리자니까 양도인의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있다. 즉 부당이득설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배정입니다. 주식 배정이라는 것은 신주를 가지고 싶다라는 사람들 중에서 회사가 어떤 특정한 자에게 주식을 신주 배정을 승낙하는 행위.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싶다라고 신주를 달라라고 하는 것을 신주의 청약, 그에 대해서 승낙하는 것을 주식 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주에 대한 인수권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기존 주주에게 인정하는 것이 일단 상법의 원칙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배정은 원칙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다? 주주 배정 방식으로 한다. 주주를 어, 새로운 신주의 인수인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 주주 배정 원칙이 원칙이다. 그러면 이 주주 배정 원칙에 따른 신주 발행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신주 발행을 결정하고 이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기관이 이사회입니다. 물론 이 신주 발행에 의해서 주식의 총수를 얼마만큼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 정관에 정해둔 사항인데요. 이 정관에 일단 그 신주 발행의 범위가 넓게 정해지면은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수량만큼 신주를 발행할지 이런 구체적인 결정 권한은 이사회가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이사회 주도의 신주 발행 절차를 운용하는 것을 수권 자본 제도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주주총회가 신주 발행에 대한 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정권 중 구체적인 실행 부분을 이사에게 넘겨줬다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수권 자본 제도를 취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민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사회를 통해서 신속하고 기동성 있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주주 배정에 따른 신주 발행 절차의 전체적인 개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회가 재무적인 필요가 있어서 이사회 회사의 신주 발행을 결정하면 그 구체적인 발행 사항이 있겠죠. 이것도 함께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주를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을 해줘야 될 텐데 이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자에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신주를 배정받을 주주로 삼겠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해서 신주를 배정받을 주주를 정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해진 주주가 이제 신주인수권자가 되는데 이 신주인수권자에게 회사에서 최고를 합니다. 뭐라고 최고를 하냐면 아, 당신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신주를 받길 원한다면 신주인수에 청약을 해달라라고 최고를 하죠. 근데 이제 신주인수권자 중에서는 그냥 전형적인 경우대로 자기가 그 신주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 그 경우에는 그 어, 또 이 회사의 주식을 더 갖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이제 청약을 하지 않으면 청약을 하지 않은 효과로 신주인수권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주식인수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신주를 그 신주인수권자에게 배정하면 이제 회사와 신주인수권자 사이에 주식 신주에 관한 계약이 체결이 되죠. 이 계약이 체결된 그 상태를 주식인수라고 합니다. 이제 주된 업무는 이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 주급을 납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 인수라는 계약에 기초해서 그 이행을 위해서 신주인수권자가 돈을 납입하면 그 납입길 다음날 주주의 지위에 서게 되고요. 또 예외적으로 이제 현물 출자를 하게 된다면 현물 출자를 이행한 다음날 현물 출자를 이행하고 납입길에 다음날 또 주주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이 증가를 하죠. 신주를 발행했으니까요.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를 하게 되고, 자본금이 증가한 것은 등기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서 변경 등기를 함으로써 신주 발행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하나 훑어보면 이사회가 신주 발행 사항을 결정을 하고 이러한 신주 발행에 신주 인수권을 가진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배정 기준일을 공고를 합니다. 만약에 주식 양도로 인해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이 명의 개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빨리 배정 기준일 전에 명의 개설을 이행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신주 인수권자가 확정이 되면 회사는 어, 그 청약기를 정해서 이날까지 청약을 하면 진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체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주식 인수에 청약을 하지 않는 주주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 실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 인수라는 것은 결국 어, 신주주권자가 청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수량의 주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주식 청약과 주식 배정이 합쳐진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입사계약, 즉
주주가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계약이라고 해석이 되죠. 이렇게 주식 인수라는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그에 따른 이제 이행이 있어야 되죠. 그 이행이 바로 납입입니다. 그래서 주식 인수인은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된다라는 전액 납입주의가 우리나라 회사법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납입은 현금으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채권이 있다 해서 상계의 방법은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가령 이 인수인이 지금 돈이 아예 없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상계를 해버리고 서로 간의 채권 채무를 털어버리는 것이 유리하지. 이 경우에도 상계를 못하면 어, 주주로부터는 신주인수권자로부터는 돈을 못 받고 자기의 채무는 이행해야 되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동기가 있으면 상계한 납입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인이 납입을 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현물 출자를 해서 그 이행을 완료하면은 이 납입 기일의 다음 날부터 인수인이 이제 주주 지위에 서게 됩니다. 근데 주식 인수인이 출자를 이행하지 않는다. 즉 납입이나 현물 출자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신주 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죠. 이걸 실건이라 한다고 했고, 주식회사의 모집 설립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었죠. 여기서 이 통상의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모집 설립과 달리 실권 외부부 채무와 같은 실권의 절차를 따로 밟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모집 설립에서도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해당 주식에 관한 그 권리가 이제 실권되고, 이 통상의 신주 발행에 대해서도 납입이 없으면 실권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2주의 시간을 어, 줘서 만약에 이 2주 기간 동안 납입을 하지 않으면 실권시켜 버리겠다는 실권 예고부 최고라는 이런 실권 절차를 밟는데요. 통상의 신주 발행에서는 이런 2주간의 기간을 주는 어떤 예고를 하지 않고 납입을 하지 않는 순간 바로 실권이 되는 이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적인 이유는 되지 않겠지만 신주인수권자 청약 채굴을 할 때, 이 기존 주주한테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포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한번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이미 2주의 시간을 줬기 때문에 또 여기 뒤따라서 또 추가로 2주의 시간을 준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예, 아무튼 이런 세밀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권주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실권주를 다른 제3자에게 그 권리를 넘길 수도 있고요. 또 아예 그 실권주 부분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분은 발행하지 않는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모기가 있는데, 인수담보 책임이나 납입담보 책임이 지지 않는다. 이 표현은 그냥 지우는 게 좋겠습니다. 실권주 처리가 돼서 처리가 된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괜한 나중에 또 뒷부분에서 조금 같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는 삭제를 하시고, 이런 실권주에 대해서는 회사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출자 부분인데요. 현물 출자도 우리가 설립 절차에서 배운 것과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현물 출자는 현물을 가대평가해서 출자를 부풀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조사를 가름할 수 있다. 판례는 현물 출자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신주 발행이 무효되지는 않는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신주 발행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이 현물주자 조사 절차를 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무효로 연결시키지 않는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 결과는 법원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조사 보고의 면제입니다. 우리가 설립을 할 때도 현물출자의 조사 보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때 문제됐던 게
발기 설립에 있어서는 이런 면제 규정이 있는데 하필이면 모집 설립에 있어서는 면제 규정이 없어서 이게 입법적 착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냐? 아니면 해석으로라도 모집 설립에 있어서도 면제를 인정해야 된다. 아, 입법 착오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뭐 그런 논의가 있었었죠. 근데 이제 통상의 신주 발행에서는 이런 조사 보고의 면제 사유가 발기 설립 시의 면제 사유와 동일한 게 있고 그게 추가로 하나 더 추가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은 이 현물 출자의 목적 재산이 소액인 경우, 즉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고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 보고가 면제된다. 두 번째는 거래소에 시세 있는 유가증권이 현물출자 대상인 경우 조사보고가 면제된다. 다만 그 유가증권에 어떤 채권적 물권적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추가로 된 것은 뭐가 있냐면 출자 전환을 하는 경우에 어, 현물출자 조사보고가 면제됩니다. 출자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회사 채권자인데 지금 1억을 채권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돈이 없으니까 자꾸 좀 봐달라고 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회사가 잘 되면 돈을 갚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느니 차라리 내가 1억을 그 회사를 위해서 출자를 한 걸로 치고 주식을 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채권이 주식으로 바뀐 거죠. 원래 주식을 얻으려면 출자를 해야 되잖아요. 예, 자금을 야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가지고 주식에 대한 출자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출자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 출자 전환을 하는 경우에 이 출자 평가액이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냐면 조사보고가 필요 없다.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되는 금액을 적절히 감액했다. 즉 아파트를 10억을 주고 샀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시세에 따라 막 변동하는 그 가격은 시가라고 해서 이 장부가액하고 시가하고 좀 대비되는 개념이고요.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10억 주고 샀는데 이제 계속 낡잖아요. 낡아서 매년 한 1억 정도 이렇게 감모가 된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10억에서 1년이 지나면 9억이 되는 거죠. 장부가액은. 대신 시장에서 이렇게 아파트가 낡지만은 강남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또 시가가 10억에서 뭐 25억까지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부가액은 어떤 내재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액이고, 시가라는 것은 순수히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없죠. 이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채권이 자연적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건 없기 때문에 채권의 장부가액은 원래의 취득가액, 최초의 발생가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 배정에 예외가 되는 제3자 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 배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주주가 아니라 외부의 제3자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요. 사실 주주 배정을 엄격하게 고수를 하면 결국은 자금 기반이라는 게 기존 주주의 울타리 내로 이제 제한이 됩니다. 요컨대 자금의 기반 확대와 자금 조달의 신속성을 위해서 기존의 주주의 신주인수권 원칙을 수정한 것이 제3자 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제3자의 의미인데요. 일단 기존 주주가 아닌 외부의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면 이제 그게 제3자 배정이 되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제3자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특정의 주주에게 그 지분 비율보다 더 많은 신주 배정을 해준다. 그러면 이것도 제3자 배정입니다. 여기 나 있죠.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의 구분은 주주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기회를 부여했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외부의 제3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기존의 지분 비율이 깨지는 것이고, 기존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특정의 자에게 많이 주면 그것도 지분 비율이 깨지는 거라서 다 제3자 배정이 된다. 실제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인수의 기회를 지분 비율에 따라 부여했는지가 또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 배정은 어디까지나 예외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보호를 위해서
어, 제한적인 요건 하에만 허용이 되는데요. 이 제3자 배정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제한적 요건이 바로 첫 번째로는 제3자 배정에 관한 정관상 근거를 두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제3자 배정이 경영상 목적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정관상 근거는 결국 주주들의 총의에 의해 가지고 제3자가 신주 배정받아도 괜찮다라는 그 의사가 이제 정관에 드러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러한 제3자 배정이 지금 우리가 경영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 가령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좀 주식을 나눠줘야 된다. 또는 우리가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자금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기존 주주들 중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없다. 국가기관이라든지 제3자가 자금을 줄 수 있으니 그에게 주식을 줘야 된다. 라는 이런 이 경영상의 목적, 요건이 충족돼야지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영상 목적이 있느냐, 해당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권주 처분이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본 거죠. 앞에서 주주 배정을 하더라도 실권주는 이사의 계류로 제3자에게 자유로 양도할 수 있었죠. 이제 이것이 어, 정관상 근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어떤 예외적인 사항이 됩니다. 약간 네. 그리고 경영상 목적과 관련해서는 경영 방어도 이 경영상 목적이 들어가냐. 지금 기존의 경영진이 있는데 외국에서 사모펀드를 앞세워서 기업 사냥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나의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판다. 그걸 이제 백기사라고 하죠. 백기사가 제3자가 될 텐데요. 그럼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백기사에게 내가 신주를 발행해 준다. 이게 경상 목적 요건을 충족하느냐? 경영권 방어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동일한 레벨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배정은 경상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 배정의 요건을 위반한 거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 발행과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이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해서 제3자에게 자기 주식을 어, 매도하는 경우가 이제 비교화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백기사에게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경영진이 경금 방어를 하는 것은 어떻다? 우리 판례에 하면 괜찮습니다. 자기 주식의 처분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으니까요. 이사의 결정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백기사가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주를 발행해서 백기사한테 주식을 넘겨주던 그 회사가 미리 갖고 있던 자기 주식을 백기사한테 넘겨주던 사실 경제적인 효과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은 신주 발행에 의한 것은 이 경상 목적 요건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고 자기 주식 처분은 이사의 결정만 있으면 괜찮으니까 별다른 제한이 없으니까 괜찮은 것이 되고 그렇게 두 개가 법적인 취급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주 발행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주가 발행이 돼서 주식인수 등을 거쳐서 이제 납입이 되면 납입기를 다음 날부터 주식인수인이 주주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모집 슬립과 비슷하게 신주가 발행되고 그 변경 등기 이게 이제 완전히 신주 발행 절차가 종료된 거죠. 변경 등기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주식 인수 이게 입사 계약이라고 했죠. 주식 인수가 이 주식 인수의 무효 주장과 취소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주식 청약서의 어떤 요건 한결, 또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면 이것이 주식 청약서 역할을 하죠. 이 신주인수권 증서의 요건 한결을 이유로 주식인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요. 사기 강박 차오를 이유로 주식인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게 신주 발행의 변경 등기일로부터 이제 1년을 경과한 후에 이러한 효과가 생기는 건데, 만약에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어, 이런 하자 있는 주식 인수에 기한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이 행사가 돼버리면, 그래도 역시 무효주장과 취소가 제한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앞서 배운 이 회사의 모집 설립 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죠. 다만 그것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이 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회사 설립 후에는
주식 인수의 무효 주장과 취소가 제한되었죠. 그 이후의 내용은 다 이것과 일치를 합니다. 이사의 인수담보책입니다. 변경 등기까지 다 마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식 중에서 외관상으로는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되었는데 실은 그 주식이 인수된 적이 없다. 그러면 이사가 인수담보 책임을 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실권주 추리가 돼버린 경우하고 이제 좀 서로 헷갈리니까 차라리 이 앞줄은 생략을 하시고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이 주식 인수 자체가 실권이 되고 주식 인수가 이제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납입된 주식이 있음에도 변경등기가 됐다. 그러면은 이 미납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인수가 있는 것이라서 인수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앞서 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인수가 안 된 경우와 납입이 안 된 경우를 나누어서 이 발기인이 납입 담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통상의 신주 발행에서는 바로 실권이 돼버리기 때문에 인수 자체가 없는 것이 되어서 어, 이 납입 담보 책임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고 이사는 이제 인수 담보 책임만 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사의 인수 담보 책임은 회사에 그 구멍이 난 것을 무조건 메워야 되는 법정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고. 그래서 총주주가 자기들이 무슨 처분권을 가져가지고 그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수담보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없고 또 이사의 어떤 기책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사의 인수담보 책임과 별도로 가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제5장 자본 첫 번째 파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주 발행의 하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신주 발행의 하자로서 이제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 액면 미달 발행입니다. 발행을 하는데 이 발행 가액이 그러니까 실제로 죽음을 받는 가액이 주식의 정치인 액면 가액보다도 더 낮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을 이야기하면서 액면 가액이 주식수 전부 합쳐서 모이면 그것이 자본금이 되고 실제로 주식에 대한 발행 대가이 다 합쳐지면 요 전체 사각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체 사각형에서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 이게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전체 금액이 회사 채권자의 최종 담보재산이 되는데요. 바깥에서 볼 때는 이 액면 가액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요 금액은 몰라도 적어도 요 자본금만큼은 분명하게 회사 안에 유보가 돼 있을 것이다. 회사가 이 자본금만큼은 최소한 들고 있을 것이다라고 신뢰를 할 텐데 뚱뚱하게 발행 가액을 액면 가액보다 더 낮게 정해서 실제로 회사에 들어온 돈이 이 자본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면 회사 채권자의 신뢰에 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발행 가액이 액면 가액에 미달하는 이런 부분은 금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통상의 신주 발행의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가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하죠. 그래서 회사가 최초로 설립될 때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액면 미달 발행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느 정도 굴러가면서 통상의 신주 발행을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주식을 발행해봐야 우리 회사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액면 가액 5천짜리 주식이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2천 원도 안 주려고 한다. 그러면 2천 원이나 뭐 1,500원이나 낮게 이렇게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액면 가액이 5천 원이란 그 제한 때문에 시장의 수요에 맞추지 못하면은 이 신주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니까 상법은 그러면 그래서 예외적인 액면 비달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성립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제 깨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주주들의 회사의 주인의 전체적인 의사다라는 요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공익 관점에서 판단을 해줄 법원이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 밖에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신주 발행의 하자라고 하면은 이 위법한 신주 발행과 불공정한 신주 발행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하다는 것은 법령에 위반하는 거, 그리고 상법에서는 자치적인 규범이 있죠. 자치법규가 정관이죠. 그래서 정관에 위반한 것도 위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위법한 신주 발행이 있고 불공정한 게 있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서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이제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정법에서 위법하고 부당을 나누죠. 그래서 부당이 위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당이 극도로 상태가 심화되면 위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거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불공정이 아주 현저하게 되면은 위법하고 동등하게 이제 신주 발행의 하자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주 발행의 하자는 위법한 신주 발행과 불공정한 신주 발행이 있습니다. 위법한 신주 발행은 절차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거, 정관에 위반한 건데 상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신주 발행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액면 미달 발행이 되죠.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이 신주 발행의 하자에 대해서 주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구성을 상법은 사전적 구제 수단과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구제 수단은 신주 발행 유지 청구, 사후적 구제 수단은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424조를 보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신주 발행, 위법한 신주 발행이죠.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 발행, 이것이 이제 불공정한 신주 발행입니다. 요 경우가 있어서 주주의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 회사에 대해서 그 발행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 안에 신주 발행 유지 청구에 대한 모든 법적 성격이 들어있죠. 그래서 신주 발행 유지 청구는 염려가 있는 경우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즉, 지금 현실화되지 않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으니까 사전적 구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신주 발행을 원인으로 한다는 점도 여기 나와 있죠. 내용은 발행의 중지,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겁니다. 주주 개인의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소송에 의할 수도 있고, 그냥 의사표시로 촉구만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청구자는 회사가 되고요. 그래서 신주발행 유지 청구는 그냥 의사표시만 해버리면 어, 이사가 그냥 내가 회사의 이사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한번 보고 괜찮다 싶으면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즉 주의 한계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구하죠.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다 청구를 해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보통 받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주 발행 유지 청구하고 되게 헷갈리는 것이 위법행위 유지 청구입니다. 신주 발행 유지 청구는 주주 개인의 신주인수권 침해를 막기 위한 개인적인 제도라고 하면 이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은 회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사가 회사의 수임인인 이사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뻘짓을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주가 그거 하지 마라. 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사전에 금지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한다.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주 발행 유지 청구는 개인적인 이익,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는 공익을 보호한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거는 개인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건 단독 주주권이 되는데요.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은 회사의 이익, 주주 전체 이익을 어, 보호하기 위한 거라서 일정한 지분을 가진 주주, 일정한 주주들이 또 모여가지고 합쳐서 일정한 지분이 형성될 때만 이 이사회비법행위 유지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소수 주주권이라고 배웠죠. 이제 사후적 구제 수단인 신주 발행 무효의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429조에서 신주 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감사에 한해서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 또 다 들어있죠. 신주를 발행해야 되죠. 발행해야지 신주 발행 무효소를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구제 수단이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 제소기간이 6월이다. 이거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제소기간이 6월이고 그리고 원고 적격도 주주하고 이사, 감사만이 가진다. 그래서 제소기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소기간 내에 제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효 사유가 있으면은 이 제소기간 내에 다 주장을 해야지. 그러니까 제소기간 6개월이 지난 후에 까지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무효 사유 추가해야지 하고 추가해서 주장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 참가라는 것은 소송 목적물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그 소송 목적물을 양도를 해버린 경우 이제 양수인이 소송 목적물의 소유자가 된다, 기속자가 된다라고 할 때 양수인이 이제 원고의 지위를 넘겨받고 소송을 이제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승계 참가가 있게 되면 원래의 원고는 탈퇴를 하고 양수인이 승계 참가인으로서 원고의 지위로 이제 싹 들어오게 되죠. 이 주주가 있었는데, A라는 주주가 있었는데, 그 주식을 B에게 다 넘깁니다. 양도를 하는데, 양도하기 전에 이 양도인 A 주주가 신주 발행 무효의소를 제기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 B가 A의 신주 발행 무효의소를 이어받아서 계속 소송을 하려고 승계 참가를 신청했는데, 그 승계 참가의 시기가 이 신주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계 참가가 안 된다. 그럼 이제 429조에서 가장 불명확한 부분이 신주 발행의 무효라는 부분이죠. 뭐가 어떤 사유가 무효 사유인가 이 부분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앞서 본 것과 비교를 해서 유지 청구 사유가 위법한 거, 불공정한 거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신주 발행 무효의 원인에도 위법은 들어가겠죠. 불공정한 신주 발행도 무효의 신주 발행이 될 수 있냐라는 데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판례는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 발행은 위법한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논란이 있는 것이 이사회의 결의 없는 신주 발행. 여기 신주 발행은 위법한 신주 발행이라고 했으니까 절차나 그리고 내용이 위법하면 무효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절차는 신주 발행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사회가 핸들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같은 사람이 그냥 무단으로 신주 발행을 해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위법 무효일 것 같죠.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다? 판례는 신주 발행 시에는 이사의 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신주 발행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배울 전단적 대표 행위라는 것의 한 유형입니다. 전단적 대표 행위. 어, 좀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신주 발행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신주라만 발행하면 이것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거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사의 결의는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니까 이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안 괜찮은 경우는 어떤 거냐? 액면 미달 발행,
또 우리가 앞에서 본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 발행. 요거는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신주 발행 무효 판결의 이제 효력을 보면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대세적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이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는 장래에 대해서 실효가 됩니다. 즉 소급해서 신주 발행일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무효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무효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가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에 휘말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무효 판결 확정 시에는 회사는 납입한 주금을 신주의 주주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1항에 이렇게 돼 있죠. 신주 발행 무효 판결 확정된 회사는 납입한 금액, 주금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신주 발행인 무효가 생기면 신주에 관한 주권도 반환해야 되겠죠. 실효된 주권이니까요. 그리고 주금도 회사가 반환해 줘야 되는데 회사가 원래는 A에게 500원을 받고 발행한 주식이 있었고 그 주식을 A가 1,000원에 B에게 팔았다라고 했는데 B가 들고 있는데 신주 발행이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A가 아니라 500원을 준 A가 아니라 회사는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왜냐 불소급표니까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B에게 자기가 받은 500원을 돌려주고 주권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B는 억울하죠. 자기는 1,000원에 샀으니까. 그러면 이 500원의 차이, 이건 어떻게 하느냐? 법원에다가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회사가 반환해줘야 될 금액을 500원이 아니라 증액된 1,000원으로 해달라. 즉, 500원을 추가로 더 달라라고 법원에 재판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통보인수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통보인수인의 책임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회사 이사와 인수인이 되는 사람이 서로 짜서 너무 싼 가격에 신주를 발행받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발행 가액을 이렇게 정하고 액면 가액이 이렇게 되면 자본금이 요만큼 쌓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요만큼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사실 시가를 보니까 발행 가액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시가대로 시가만큼 약간 뭐 적어도 상관없겠죠. 조금 적게 해야지 이제 신주 발행이 어, 흥행을 한다고 하니까 시가보다 약간 떨어지는 가격으로 이렇게 발행 가액을 정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시가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발행 가액을 정해버렸다. 그러면은 회사에 더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못 들어와서 손실이 되잖아요. 그 대신 일어난 손실만큼 이런 저가의 발행을 한 신주를 인수한 사람은 또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당한 저가 발행으로부터 회사가 있는 손실을 어떻게 하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손실 부분을 부당하게 주식을 인수한 자가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된다. 어, 손해배상 책임은 이제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사와 짜고 저가 발행의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차익만큼을 회사에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요 공정한 발행 가액이라는 게 시가의 근접한 발행 가액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가액이다 하면 보통 이제 시가를 말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임무위배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면 이제 배임죄도 성립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 부분인데요. 그 불공정한 저가 발행은 주주 배정 방식에서는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전환사채의 저가 발행을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에버랜드 사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제3자 배정에서는 이러한 손실이 발생을 하지만 주주 배정에서는 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환사채에서 한 번 더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신주 발행의 무효의 경우보다도 훨씬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신주 발행 무효가 아니라 아예 신주 발행인 것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부존재를 주장을 해서 신주 발행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것도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무효가 아니라 부존재, 그러니까 제기한이 필요 없이 제기할 수 있는 소의 형태도 이렇게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주 발행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이것은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다. 무상증자 기타가 될 텐데요. 이걸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제3절 무상증자 기타입니다. 여기에 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유상의 신주 발행 이외에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나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인데요. 법적으로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상증자는 아마 언론과 같은 신문기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상증자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라 해서 이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순자산은 그대로 동일한데요. 자본금은 늘어나게 되죠.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유상의 신주 발행, 즉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의 자본이 있으면은 신주 발행을 해서 기존 주주나 제3자로부터 주금을 추가로 받게 되죠. 그 주금이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자본, 즉 순자산이 이렇게 예전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주금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에 있던 이 금액을 일- 자본금으로 이렇게 끌어쓰기 때문에 이 자체에는 변동이 없죠. 다만 무상증자를 마치고 나면 요 준비금에서 자본금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자본금이 이렇게 늘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순자산은 변동이 없다. 무상증자의 큰 특징은 무상증자를 하면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순자산은 변동이 없다. 유상증자는 자본금도 늘어나고 전체 순자산도 늘어난다. 이런 서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즉 무상증자는 이사회가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금을 자본 전입하면 자본금이 증가했죠. 그 증가한 만큼 주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증자에는 신주 발행이 뒤따르게 된다. 그리고 어, 그러면 무상신주의 효력은 언제 발생을 하느냐? 어느 사람에게 그것이 무상신주가 기속되면 그때부터 주식의 효력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배정 기준일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그 날짜에 주주 명부상 주주, 즉 명의주주가 이 무상신주를 가지게 됩니다. 실질 주주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회사와의 관계에서 명의주주에게 무상신주가 어, 어, 배정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어, 그리고 이 무상신주라는 거는 배정 기준일, 또 이제 주주총회에 의해서 무상증자를 결정하면 이제 주주총회 결의일 날에 그 명의주주가 무상신주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무상신주의 기속은 배정 기준일과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일에 따라서 그 명의주주에게 기속되는 거라서 주식의 양도와는 무관하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해석입니다. 또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이 무상증자, 주식 분할, 주식 배당 이 세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잘 나오냐고 하면 겉으로 보면 주식이 추가로 발행되기 때문에 셋 다 비슷한 모습을 띠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주식 분할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주식 분할은 변동이 없다. 무상증자는 준비금을 재원으로 하고 주식 배당은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무상증자도 가령 자본금이 10주로 구성되어 있으면 신주 발행이 돼서 20주가 되고요. 주식 분할도 원래 10주가 있었다면 10주가 쪼개져 가지고 1대2로 분할된다면 이제 20주가 되고요. 주식 배당도 원래 10주가 있었는데 각 주주들에게 한 주씩, 각 주식당 한 주씩 주식 배당이 생기면 합해서 20주, 그래서 1주가 추가로 발행돼서 20주가 되는 10주, 20주, 10주, 20주 다 이런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근데 세심하게 잘 보면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이 준비금을 재원으로 여기 있는 금전을 자본금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주식 분할 같은 경우는 그냥 주식만 하나를 두 개로 쪼개니까 주식 수 외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주식 분할은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을 보면 주식 배당도 이 무상증자처럼 이렇게 자본금이 늘어나죠. 좀 늘어나는데 무상증자에서는 이렇게 자본 준비금을 먼저 썼네요. 자본 준비금이 줄어들면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주식 배당에서는 이익잉여금을 써서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셋 다 전체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자본금이 늘어난 대신에 뭐가 줄어드냐 또는 아예 자본의 내역도 변동이 없는 이런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준비금의 자본금 보전은 결손 보전이라고도 하는데 회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영업을 제일 잘 못해서 부채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완전 자본 잠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완전 자산은 초과하지 않지만 자산의 대부분까지 부채가 확대가 돼서 일반적인 자본 잠식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 잠식이 발생하게 되면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해 되는데요. 이것을 결손이라고 하고, 이 결손을 보전하는데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손의 정확한 의미는 사업활동 부진으로 손실이 누적되는 바람에 이 순자산익이 자본이죠. 이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의 합계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자산이 완전 마이너스가 되면 완전 자본 잠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림을 가지고 결손 보전을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자산 빼기 부채하면 이게 이제 자본이 돼서 이걸 순자산이라고 했죠. 이게 순자산인데 이 순자산은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이 되죠. 그런데 회사가 영업을 잘 못해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장부상에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은 그 명목금이 그대로 있는데 실질은 거의 이제 자산의 특립같이 쫓아오니까 순자산, 즉 이 자본이라는 게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손이라는 게 이 순자산이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거라 했죠. 요게 결손이 되죠. 실질은 이게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명목상 요만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명목과 실질에 불일치가 생기는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중, 이 준비금 중 일부를 결손에 채워 넣는 걸로 해서 요걸 이제 명목상 존재하는 요만큼의 금액을 없애버리고
지금 실제로 남아있는 순자산액, 즉 요만큼의 자본금과 요 조그만 자본준비금이 있다라고 이 실질을 나타내 주는 게 바로 그 결손 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손 보전은 준비금의 액수를 줄이면서 그만큼 결손금을 없애버리는 거다. 어, 준비금 사용 여부는 선택사항이다. 그냥 2월 결손금으로 남겨두면 그게 저희가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2월 결손금으로 이제 정리가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 별달 꼭 결손 보전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 준비금의 감소라는 것은 이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적립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에 따라서 그, 잠, 그 준비금의 일부를 이제 감액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준비금을 감액하면 그 감액한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환원을 해서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금이 충분하니까 요 정도에서 일부는 그냥 주주들이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무상증자는 이렇게 준비금을 이 자본금으로 돌리는 거였는데 이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합계액이 이 자본금보다 1.5배 더 크다. 좀 그렇게 보이죠? 그림상으로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준비금의 일부를 이렇게 이익잉여금으로 돌릴 수 있다. 무상증자와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본금 감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본금 감소는 이 회사의 자본금의 액수를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준비금의 자본금 보전을 봤죠. 그때는 이제 결손이 났을 때 그 결손 금액만큼 준비금을 감소시켰는데요. 이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결손이 발생을 하면 준비금이 아니라 자본금의 액수를 감액함으로써 그 결손을 제거하는 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본금 감소는 자본금의 액수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줄여서 이제 감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결손 보전, 즉 명목상의 자본금과 지금 실질의 회사의 순자산하고 명목과 실질을 맞추기 위해서 이 감자 절차를 많이 밟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 감소 중에서 이 결손 보전 감자를 우선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준비금의 자본금 보전을 배울 때 이 결손의 개념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손이라는 것은 순자산이 자본금과 법정 준비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금의 자본금 보전 같은 경우에는 이 결손을 없애는 데 있어서 이 법정 준비금, 그러니까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을 사용해서 결손을 메웠었는데요. 이 우리 결손 보전 감자, 즉 자본금 감소에 있어서는 이 자본금을 직접 이 결손 금액만큼 감액을 시켜서 명목과 실질을 맞추는 것, 이것을 결손 보전 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상의 감자는 이 회사의 경영 사정에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따라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를 말하고, 앞서 본 결손 보전 감자는 이 결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메우기 위해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하는 자본금 감소입니다. 이 통상의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하고 또 이로 인해서 채권자들의 담보재산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 보호 절차도 밟아야 하지만 결손 보전 감자는 어차피 실질은 이미 구멍이 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명목과 실질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 결의로 충분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손 보존 감자 같은 경우는 그냥 명목과 실질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만 조정하면 되는 문제라서 이 자본금 감소를 한다고 해서 주주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감자를 이제 무상 감자라고 하고 반면에 통상의 감자처럼 자본금이 뻔하게 있는데 그것을 줄일 경우에는 주주들이 자기들이 가진 주식이 갑자기 날아가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의 액수를 줄이는 방법은 자본금의 자본금이라는 게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잖아요. 그러니까 액면가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그래서 액면가를 조정하는 방법은 이 유상감자에서처럼 가령 5천 원짜리를 2,500원으로 줄인다라고 하면 주금의 절반을 돌려주고 이렇게 액면가를 감소하는 방법이 있고 무상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목과 실질만 맞추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어, 지금 명목상의 금액을 줄이려고 하면 액면가를 절반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주식의 액면가를 줄이는 데 있어서 보상을 주지 않고 바로 액면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이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병합과 주식 소각은 저희가 앞서 봤었죠. 그래서 주식 병합은 가령 3개 또는 10개의 주식을 하나로 줄이니까 10개가 하나로 줄어들면 이제 9개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의 주식으로 합치는 것을 주식 병합이라고 하고요. 이때 주의할 것은 주식을 병합하면서 액면가를 높여버리면 소용이 없겠죠. 자본금 감소를 하려고 하면 주식 병합을 하면서 액면가는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본금이 감소됩니다. 주식 소각은 바로 주식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정해진 범위만큼 없애버리는 것, 소멸시키는 것을 이제 주식 소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금 감소의 절차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통상의 감자는 주총 특별 결의를 한다고 했죠. 어, 그리고 이렇게 통상의 감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있는 자본금을 일부를 소멸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담보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 보호 절차는 내가 자본금 감소를 하겠다라고 알리고 그러면서 이 자본금 감소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이의가 있는 해당 채권자한테는 그 사람의 채권을 변제해 주거나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 주거나 그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채권자 중에서는 여러 가지 거래 대금에 대한 채권자도 있을 것이고 은행이 대출 채권에 관해서 채권자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할 텐데요. 저희가 뒤에서 배울 이 회사채에 대한 이 사채권자가 있습니다. 이들 사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때 개별적으로 할 수 없고 집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뭐 이제 실행 절차는 주식병합, 주식소각 둘 다 가능하죠. 거의 주식병합과 주식소각이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거의 똑같고 개념적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다만 주식병합을 한다면 신주권을 발행해야 되겠죠. 하지만 주식소각은 지금 존재하는 주식에서 일부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주권을 발행할 필요는 없고 부주권 중 소각이 되는 주식에 해당하는 주권을 이제 반환하는 절차만
남겨두겠죠. 그래서 이제 실행이 되면 자본금 감소 등기를 한다. 결손보존 감자는 명목과 실질을 맞추는 거라서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로 촉하고 어차피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줄어드는 게 없죠. 그래서 채권자 보호 절차도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액면가를 줄이는 방법도 안 될 테고 또 주식수를 줄인다고 해서 자본금이 변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결의만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자본금 감소를 하게 된다. 그냥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만 하면 되죠. 지금이 자본금이 500만 원인데 250만 원으로 줄이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본금 감소 실행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주식 병합 소각이에요 하고 액면가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액면가를 줄일 것 같으면 이제 새로운 주권을 또 발행하는 문제가 남을 거고요.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이 채권자 보호 절차가 끝나거나 또는 자본금 감소의 실행 절차가 종료할 때 자본금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식 병합이나 주식 소각의 절차가 종료 시점은 이제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때 이제 끝나게 되죠. 근데 구주권을 제출했을 때 아직까지 채권자 보호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채권자 보호 절차가 비로소 끝날 때 자본금 감소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금 감소를 하면 자본금에 관한 등기사항을 또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그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주총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주총 결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감자 무효소를 제기해서 그 무효를 구해야 됩니다. 이 감자 무효소는 주주, 이사, 감사 이런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 원고 적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제기를 할 수 있고 자본금 감소 변경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주 발행 무효소와 이제 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신주 발행 무효의 경우처럼 이 무효 원인이 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서 일단 위법한 감자 결의, 그래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재 신주 발행 무효소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도 무효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제소기간 6개월은 앞서 본 신주 발행 무효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엄격한 개념이라서 제소기간이 넘어가면 무효 원인도 소송 중에 추가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판결의 효력은 좀 주의를 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이 대부분의 회사 쟁송에 관한 그 판결이 불소급표예요. 이제 기존에 이루어진 것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뜻에서 불소급표인데 감자 무효 판결은 이제 소급표가 있습니다. 자본금을 줄였는데 그게 무료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굳이 장려효만 둘 필요 없잖아요. 그 자본금은 그냥 자본금은 처음부터 지금 줄여진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다 한다고 해서 이게 기존의 상태를 많이 교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소급표가 있습니다. 판결의 대세효도 있고 재량 기각이라는 거, 즉 하자가 있지만 봐주겠다라는 거 그런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재량 기각은 우리가 주총결의 취소의 소송에서 더 자세히 또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단주의 처리입니다. 주식병합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이 자본금 감소를 할 때는 주식 병합의 방법을 쓸 수 있죠. 그러면 10주를 한 주로 10대 1로 하는 주식 병합이 있다면 7주를 가진 주주는 한 주를 못 받습니다. 0.7주로 변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0.7주에 상당하는 이제 돈을 받고 그 회사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냐라고 하면은 이 단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0.7주가 되는 사람도 있고 0.4주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단주를 모아서
신주 한 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매 대금을 가지고 기존 주주지만 이제 주식병합에서 회사를 탈퇴하는 주주들에게 그 가진 비율대로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거죠. 어, 만약에 이 경매가 번잡하다라고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이 주식이 상장 주식처럼 거래소에 실세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 거래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가 어, 그냥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즉 일곱 주를 들고 있는 주주한테 그 일곱 주의 가격을 주고 그냥 사서 그냥 소각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 그러면 경매 유예 방법이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죠.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주식 취득 형태로 어, 이 단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위법하다라고 한 하급심 판결도 있는데요. 뭐 저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원칙적인 방법은 경매 아니면 시세 있는 주식에는 거래소, 시세 없는 주식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경매 유예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